어, 이효재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제가 시작한 거는 7, 8년 정도 됩니다. 뭐 이효재 선생님만 한 건 아니고요. 한국 지금 이재경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좀 이게 답답하니까 좀 이거 좀 풀고 하겠습니다. 뭐 거리가 이렇게 상당히 있으니까 네, 훨씬 낫네요. 죄송합니다. 이 규칙을 어겨서 사회학의 특징은 이 동조하지 않고 질문을 제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리가 뭐 10m 이상 되니까 위생상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효재 선생님도 그런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뭐 외국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국 학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 학계가 이루어온 역사와 전통들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로서 또 한국의 또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그 선대 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어떤 학문적 업적을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왔다. 해방이 70년이 지난 해방된 70년이 지났고 그동안 무수한 학자들이 그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창고에다 쌓아두고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국의 새로운 이론들만 받아들이는 이런 한국의 풍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분야는 모르더라도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우리의 선대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뭐 잘한 점은 무엇이고 못한 점은 무엇인지 그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그 저작들을 남기고 논문들을 남기셨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뭐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넘어서야 할 것들 혹은 계승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학자들을 이렇게 찾아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의 학문은 뭐 사회학만이 아니라 일단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서구 학문을 수입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국 학문을 수입하는 그런 과정이 한 60년대, 70년대까지 지속됐다고 보고요. 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름의 각 분야에서 우리 나름의 학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그때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는 한환상, 김진균, 이효재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우리 나름의 사회학을 해야겠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사회학을 해야겠다 하는 그 선언들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에 맞추어서 그 학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학계라는 것이 이화대학이나 옆에 있는 연세대학, 뭐 고려대학 다 중요합니다만은 관립대학 위주로 돼 있어서 서울대학교 중심의 교수들이 한국 학계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제자들이 한국 학계에서도 주요한 그 엘리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 분야에서는 비판 사회학에서 한환 선생님이 시작을 하셨고 한환 선생님이 망명 중에는 이제 김진기 선생님이 나서서 그 일을 맡아서 했고 그 후계자들이 쭉 그 비판 사회학 혹은 진보 사회학의 흐름을 이어왔다. 이렇게 이제 그 학계에서는 정평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효재 선생님을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세대로 봐서도 이효재 선생님이 24년생이고 한환상 선생님은 36년생, 김진규 선생님은 37년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배로도 이렇게 이효재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고 특히 이효재 선생님이 57년에 미국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57년, 8년 그때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 사회심리학을 강의하셨는데 그때 뭐 김경동, 한환상 또 김진균, 이화대에 계시던 이동원 이런 분들이 다 이효재 선생님의 사회심리학 강의를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배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효재 선생님을 한국 비판사회학에서 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뭐 창건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자리로 매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제가 많은 양의 원고지로 하면 한 45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PPT로 만들어 달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PPT로 만들기도 어려워서 그냥 제목만 제가 목차만 정해가지고 제목만 해놓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쭉 다 읽어보고 왔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두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효재의 비판사회학. 저는 그 한 학문을 연구할 때 학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학문의 성과가 그 학자의 개인적 삶과
그 사람이 살았던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그 학문적 성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몬드 보바르라고 페미니즘 철학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전기가 나온 게 있는데 토릴 모이라는 분이 쓴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의 그 제목이 시몬드 보바르 The Making of a Feminist Intellect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드 보바르가 뭐 제2의 성을 쓰고 뭘 주장했다가 아니라 그런 걸 주장하게 된 이 시몬드 보바르의 삶이라는 게 어떤 문제의식에서 어떤 삶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나와서 제2의 성이라는 그런 걸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이런 지적인 자서전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읽었던 것들이 이효재 선생님의 삶을 이해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그 당시 24년생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31년생이신데 전혀 뭐 다른 인생을 사셨거든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하고 다른 그렇게 앞서간 삶을 산 이효재 선생님은 어떤 성향에서 어떤 과정에서 자라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제 뒤에 발표하실 선생님들이 그 여성사회학이나 분단시대 사회학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발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 발표는 이효재 선생님의 삶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선생님, 그 김정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양력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효재 선생님의 삶을 그 시대별로 나누면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그다음에 미국 유학 시기, 한국에 돌아와서 57년 이후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작년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대부분 분단시대 사회학을 주로 얘기합니다. 85년에 나왔고 그게 아마 79년에 분단시대 사회학이라는 논문이 창비에 발표됐으니까 79년에서 84년 정도까지 쓴 논문들 10편을 모아서 이제 나온 책인데요. 그걸 알기 이전에 이효재 선생님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신앙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재 선생님이 비판사회학자였지만은 그 현업한 막수주의로 떨어지지 않고 여성학자였지만은 또 가족 해체론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그 사회학과 여성학을 한 배경에는 기독교적인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가정이 아마 기독교죠. 아버님이 이학신 목사님이시라고 평북 정주 출신이시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평양신학교 동기생이시죠. 그런데 이제 마산에 어머니가 그 이효재 선생님 어머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남쪽에 내려오셔서 마산과 진해, 부산 뭐 이런 등지에서 목회를 하시고 사셨죠. 그래서 이효재 선생님한테는 그 가정에서 배운 그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경험이기 때문에 민족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식민지 시대 때 기독교는 민족 의식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걸 이효재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독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효재 선생님이 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쓴 거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이효재 선생님이 성서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좋아하시는 구절 뭐세요? 제가 질문을 살아계신다면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이효재 선생님의 그 사랑하는 구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주류를 따르지 않고 남이 가지 않는 험난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아마 이효재 선생님의 그 신앙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그런 이제 기독교 바탕 위에서 그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분이 뭐 이 학교의 중요한 또 한 분이신 이효재 선생님보다 혹시 더 뭐 생정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김환란 선생님은 이화학당을 나오시고 이화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총장 역할을 하셨습니다만은 이효재 선생님은 원래 그 미국 선교사와는 관계가 없고 마산 지역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호주에도 가서 이렇게 기독교 대회에도 참여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이효재 선생님은 그 호주 쪽으로 유학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미 군정 당시에 마산에 와 있던 그 미 군정 장교하고 가까우셔가지고 미 군정 쪽에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47년, 48년, 49년 이때 미국 유학을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마산에 있던 군정 당국에 있었던 그 미국 사람이
엘라바마 대학의 수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의 엘라바마 대학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유학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 가서도 미국의 주류 사회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증주의적인 학문관을 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현지 설문 조사하고 통계 분석하는 게 만족하지 못해서 거기서 또 다시 회의를 느껴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려면 다시 사회학을 해야겠다 해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셔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하고 돌아오셨죠. 뭐 이런 게 이제 이호재 선생님의 초기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분단 시대 그 역사학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6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 삼성을 개헌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 변동이 굉장히 심했죠. 그때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넓게 근대화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 사회의 이제 변동을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여성학자들이 많이 활동합니다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여성학자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회학계에는 고환경 선생님이 계셨지만은 서울여대를 만들어서 여기 총장하시느라고 학계 활동은 별로 안 하셨고 이호재 선생님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었던 그 이상백 선생님 또 뭐 이만갑 이혜영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한국 농촌 가족 연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고용복 선생님이 잠깐 서울대학으로 가시기 전에 이화대학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용복 선생님하고 65년인가 고용복 선생님이 근대화 이론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설명한 것을 비판하는 것을 사상계에다 쓰시고 정경 연구에도 쓰고 해서 주류 사회학과 대립되는 한국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회학을 하자는 주장을 60년대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 이후 그 문조의식과 기독교의식을 가졌던 것들이 한국전쟁 끝나고 60년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주류 비판 사회학의 흐름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미국 주류 사회학을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그 흐름을 잡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여대를 갔다가 고환경 선생님하고는 잘 안 맞았다는 걸 제가 써놨습니다. 이호재 선생님의 그 선배 학자들로 김한란, 고환경 두 분을 둘 수 있는데 두 분 다 기독교 배경으로 미국 유학 갔다 온 분이고 이호재 선생님도 그런 배경이죠. 근데 두 분은 다 학교를 만드셔서 운영하신 분이고 이호재 선생님은 비주류로 학계와 그다음에 사회운동, 여성운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고환경 선생님하고 안 맞아서 다시 와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또 거기서도 미국의 그 버클리로 가셨어요. 그때는 또 좋은 학교를 골라 가셨어요. 뭐 콜롬비아 대학 다 알아주는 대학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로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회학을 이렇게 찾지를 못하셔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가져서 이스라엘에 66년에 수소문을 해서 그 공동체 활동한 키부츠 이런 것 사람들이 그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협력해서 공동체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보고 오셔가지고 그 강혜란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화곡동에 그 여성 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화대학에서 만들어가지고 여성 활동 센터가 모르겠어요. 지금 마곡동에 큰 병원 지었는데 그 화곡동에 있었던 여성 그 이호재 선생님이 활동하시던 여성 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지역의 주인은 지역 여성이다 해가지고 지역의 공동체 운동, 공동 구매 활동도 하고 아이들 공동 육아도 하고 또 동네 그 운동장이나 막 그 놀이터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도 한 이런 이제 여성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70년에 이제 유신 체제가 되면서 못하게 됐죠. 아마 그런 데서 그런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판 의식을 더욱 이렇게 그 심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호재 선생님의 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는 74년에 이제는 콜롬비아 대학 뭐 버클리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 남이 가지 않는 특수한 대학에 안식년으로 가시게 되죠. 테네시주에 뭐 내슈빌에 있는 피스크 칼리지 유니버시티라고 흑인 대학입니다. 여기 이화대학은 여성 대학이지만 거기는 흑인만 다니 흑인 대학을 가셔가지고 블랙 소시올로지라는 걸 공부하셨어요. 그때 되게 미국 사회학 주류가 마음에 안 맞는 이유는
화이트 소시올로지였다.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흑인 해방을 위한 사회학을 연구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돌아오셔서 이 억압받는 자를 위한 사회학, 억압받는 자의 해방을 위한 사회학을 해야 되겠다는 걸 한국 사회학회자 흑인 사회학을 소개하시면서 선언하시고 그 이후에 훨씬 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급진화되는 길을 걷게 되시죠. 그래서 60년대까지는 여성운동을 연구하되 대학 졸업자, 중산층 여성, 뭐 YWCA 등의 한국의 중간 계급 여성들의 운동 이런 걸 연구하셨는데 흑인 사회학과 접하면서 비판적인 사회학 의식을 갖게 되시고 달라지게 되시죠.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이제 유신체제 하에서 이제 학생운동, 여성운동, 뭐 노동운동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70년의 전태일 사건 이후에 여성 노동운동이 이제 그 인천 뭐 동일방직, YH, 뭐 원풍무방 등등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조화선 목사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성 노동운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세월이라는 그룹이 이대 물리대에 있었는데 그 그룹에 있었던 여성 그 제자들과 함께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하시면서 훨씬 더 비판 사회학의 그 흐름에 더 가깝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중산층 여성과 중산층 가족을 연구하다가 민중 계급적으로 말하면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 도시 빈민 계급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족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빈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장하진 선생님, 뭐 지은희 선생님, 뭐 이미경 선생님, 뭐 최영희 선생님, 뭐 제자들 이재경 선생님까지 그 이후에도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한국 사회의 비판 사회학을 열어가기 시작하고 이효재 선생님에 대한 글은 제에 앞서 쓴 분은 강인순 선생님이라고 이효재 선생님 제자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인순 선생님은 이효재 선생님의 사회학은 사회학 이론과 사회적 실천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제자들 경우에도 초창기 70년대 제자들은 전부 다 사회학을 하면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흑인 사회학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75년에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여성 대회 거기에 갔다 오셔가지고 아 여성운동이라는 게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세계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이런 데 여성운동은 서구와 다른 어떤 우리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돌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화여자대학학과 그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학 개론 그때 아마 여기에 현영학 교수라든지 뭐 또 저기 이남덕 선생님도 계셨고 조영 선생님도 있었고 뭐 정치학과에 저기 국회의원 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여하셔가지고 여성학 개론책을 만들고 또 팀 티칭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여성학은 사회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도 하고 신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학도 할 수 있고 생물학도 할 수 있고 뭐 가정학도 할 수 있고 여성학이라는 건 퍼스펙티브다. 여성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남녀 평등과 여성의 인권,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화대학교의 여성학 과목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또 여성학 대학원도 만드는 데 기여하시고 그다음에 실천적으로는 80년대 이미 83년인가 여성평화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에 한국 여성운동은 되게 광복 해방 이후에 대한 부인회 등등해서 그 보수적인 여성 단체들 혹은 뭐 그 상류층 엘리트 여성 단체들이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근후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전부 다 해체되면서 그 좌우가 갈리고 남북 분단이 되면서 50년대, 60년대까지는 다른 비판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운동은 김한란 선생님 위주의 보수적인 여성운동이 주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한란 선생님이 59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는 걸 주도해서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까지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여성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효재 선생님이 실제로 연구한 게 있죠. 100몇 개 여성단체를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 논총이라는 데 이화대학에서 나오는 논총에다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 문제점은 지도자 중심으로 돼 있고 지도자들이 정치인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어용단체가 되기 쉽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회원들의 의사가 무시돼서 비민주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시고 밑으로부터 여성운동이 민주적인 여성단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미 60년대 그 여성단체 연구를 하면서 하신 게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80년대부터는 적극적으로 여성단체를 만들고 시작하셨죠. 그래서 83년에 여성총회를 만들고 아까 김정 선생님이랑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여성 민회도 만들고 또 그 여성 노동자회도 지원하시고 여러 또 그 정신대 문제 협의회도 여기에 나서서 또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여성 보수적인 여성 단체들은 여성 단체 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진보적인 여성 단체를 하나의 그 협의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87년에 여성 단체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한국의 여성 운동은 지금 여여회 계열의 운동과 여연 계통의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양분화돼서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화대학에 오면 항상 제가 이렇게 교정을 거리다 보면은 김한란 선생님 동상이 있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김한란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꼭 이화대학에서 기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었으면은 저는 김한란 선생님이 쓰신 그 빗속의 작은 생명이라고 그 이화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자서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열심히 또 읽었는데 언제 또 제가 김한란 선생님에 대해 쓸지 모릅니다. 그거 읽어보면 진짜 김한란 선생님 없었으면 이화대학은 진짜 없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세계적인 여자대학으로 발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일제강점기에 그 강요에 의한 무슨 뭐 친일 활동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하에서 뭐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저항하지 않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 협력한 것들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화대학으로서는 김한란 선생님이 없었으면 여기는 지금 같은 대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김한란 선생님을 그대로 동상도 모시고 기리는 걸 하되 반대쪽 뭐 어디 뭐 학관이든 뭐 어디 뭐 도서관 앞이든 어디든 이효전 선생님을 기리는 뭐 동상은 아니더라도 뭐 어떤 표시 석판이라든지 뭐 동상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이화대학은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학 양대 흐름을 다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그 학교다. 그런 걸 하면은 뭐 김한란 선생님에 대한 업적도 인정하고 또 이화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로 이효 선생님을 추대함으로써 그런 어떤 이화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여성계와 한국 여성학의 어떤 산실이라는 거를 더 잘 드러내고 여성들이야말로 진짜 그 21세기 그 세계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두 분으로부터 배운다는 정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담인데 길어졌고요. 지금 제가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10분 아직 있어요. 그럼 뭐 아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사회학에는 회의와 비판 사회학의 모습 다 했죠. 이호재 사회학의 전개. 가족사회학. 오늘 제 뒤에 말씀하실 분이 한 분은 여성학 쪽에서 하시고 한 분은 북한학 쪽에서 하시는데 사실 이호재 선생님, 이호재 사회학, 이호재 학문의 기본은 가족사회학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보고 가족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이냐가 사회 전체를 이해하고 새롭게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호재 선생님의 가족사회학은 가족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종속 변수가 아니라 가족이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적인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다. 참 이런 생각을 갖긴 힘듭니다. 가족은 뭐 한 사회의 세포이다. 기초 조직이다. 가족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사회화되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사람들이 정서적인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 중심으로 가족끼리 뭉쳐서 살아가고 그것이 확대된 게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해서 연고주의로 살아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하는데 가족 자체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거 참 놀라운 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연에 중심한 뭐 핵가족이든 확대가족이든 혈연 중심의 가족을 벗어나야 된다. 가부장제 가족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지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우리들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실험적인 가족 형태를 많이 구상하셨다. 여자 5명이 살면서 2명,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가족도 가능하다. 50명 정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규모 대가족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지금은 뭐 한부모 가족이라 그럽니다만은
또 조선 가족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왜 꼭 부모가 다 있어야 되냐? 다 이혼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할머니가 손자들 데리고 사는 가족도 정상 가족이고 여성들끼리 사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성 선후배 간에도 가족을 만들어 살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야지 그 혈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그 모험적인 창의적인 발상이고 지금 비혼 여성도 늘어나고 가족도 해체되고 있는데 꼭 혈연 가족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일찍 그런 걸 던져주셔서 그런 거에 관한 그 논의를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학 연구, 이효재의 선구적 여성학 연구인데 여성 연구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효재 선생님의 여성학은 여성학 이론과 외국 이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여성학 이론을 만들자 이거 하고 여성 현장, 여성 운동 현장과 연결돼야 된다. 두 개가 같이 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고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여성학과 여성운동 현장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성학은 서구 이론 못지않게 영어 논문도 많이 쓰고 뭐 세계 여성학자들이 기고하는 이화대학에서 나온가요? 영어 논문 저널도 있고 굉장히 발전했는데 여성운동은 젊은 여성들이 남혐에 빠져가지고 완전 분리돼가지고 급진화되고 있고 LGBT만 그런 쪽을 강화시키고 법적인 그 처벌 강화하는 것. 남성들과 분리된 운동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남성학자들하고 잘 지내고 남녀가 같이 하는 여성운동, 그다음에 여성운동은 여성 인권, 여성의식, 여성의 권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전을 그리고 다른 사회운동과 연결해서 종합적인 여성운동이 돼야지 여성 문제만 다루는 여성운동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효재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단시대의 사회학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성 농민, 노동자 농민 연구. 이것도 지금 한국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중산층 그 귀속 조사해 보면 70%가 나는 중산층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15% 정도가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불평등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 가운데 상류층, 뭐 중류층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 노인 여성층이라든지 노동자 농민 연구를 확대시켜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효재 선생님의 연구 방법인데 이효재 선생님의 연구 방법은 그 설문조사나 기존의 정부 통계나 기업 통계를 가지고 양적 분석하는 것보다는 삶의 진수를 파고드는 그런 그 질적 방법론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분단 시대의 사회학을 하면서도 분단 시대의 작가들이 쓴 분단 소설들을 많이 읽고 또 분석하신 것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질적 방법론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원래 이효재 선생님이 57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이 조선시대의 계층론을 미국 사회학 귀농주의 이론으로 설명한 그런 사회사적, 역사사회학적 연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운동에서 근후의 연구도 하고 일제식민지시대 때 노동운동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연구하시고 역사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한국 사회학의 흐름은 크게 미국 사회학의 영향을 받은 아카데믹 사회학, 주류, 실증주의 그 양적 방법론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효재 선생님이 강조하신 이런 비판 사회학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효재 선생님이 또 비판 사회학이면서 동시에 한국 상황을 알고 한국의 오늘을 설명하려면 한국이 조선시대 이후 식민지 시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온 역사적 경과를 그 알아야 된다. 어떤 체험과 어떤 역사적 체험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역사사회학, 사회사적 접근이 있는데 이효재 선생님은 이런 비판사회학적 접근과 역사사회학적 접근 두 개를 이렇게 아우르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역사사회학적 접근에는 그 최재석, 신용화, 박영신 이 세 분을 다루고 있는데 제 연구에서 여기에 그 이효재 선생님도 넣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강조점은 비판사회학에다 넣어서 그 이효재 선생님을 비판사회학자로 제가 그렸습니다. 하여튼 이효재 선생님은 단지 이화대학이나 이화대학의 사회학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학계, 한국의 여성계, 한국의 학계 전체가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될 그런 우리 학계 공공 지식인이자 학자이자 뭐 여성운동가로서 계속 제가 지금 연구를 시작한 지 이효재 선생님만 한 거는 한
2, 3년 정도 됐고 요거만 한 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화대학에 연구 자원도 많고 연구원도 많고 연구비도 많고 하니까 저 개인이 한 연구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이효제 총서도 낼 수 있고 이효제에 관한 저서도 여러 권 나올 수 있고 또 영어 논문을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효제 선생님을 기리는 사업이 앞으로도 우리 현 총장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다음 총장님 때에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